옛날 옛적 조용한 산골 마을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도사 무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산을 넘어 도시까지 퍼져 있었고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인생이 깨달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특히 그가 강조하는 무의의 철학은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현대인들에게 더욱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젊고 야심찬 청년이 무의를 찾았습니다. 그는 시간과 자원을 전부 쏟아부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청년은 도사 무의에게 말했습니다. 도사님, 제 사업은 왜 항상 벽에 부딪힐까요? 저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실망스럽습니다. 무의는 잠시 청년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산과 강을 볼 때 그것들은 흐르는 대로 흘러가고 머무는 대로 머문다네. 무리하게 흐름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자연의 이치에 따를 뿐이라네. 너는 어쩌면 그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건 아닐까? 청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도사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무의는 천천히 일어나 청년을 데리고 집 뒤 작은 정원으로 갔습니다. 정원 안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심겨 있었고 무의는 가장 잘 자라난 꽃을 가리켰습니다. 이 꽃을 보게나. 나는 그저 물을 주고 햇빛이 잘 들도록 했을 뿐이라네. 내가 억지로 꽃잎을 피우려고 하지 않았다네. 자연의 리듬에 맡겼지. 그 결과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난 것이네. 청년은 그 꽃을 한참 바라보다 무의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자연스러운 시기에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억지로 이리저리 일을 벌이고자 한 것이 문제였을지도 모르겠네요. 무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네. 물론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네. 단 지나치게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라는 것이지. 인위적인 시도로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흐름 속에서 조화를 찾는 게 중요하다네. 청년은 더 이상 마음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자신이 시작한 사업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향하면서 자신에게 맞지 않았던 방향은 고집하지 않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 가만히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청년은 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고 마침내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이제 때론 기다리고 때론 자연스럽게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의의 한마디는 또 한 사람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흐름을 따르는 삶은 겉으로는 정적일지 몰라도 가장 역동적인 힘을 담고 있음을 그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조선시대의 어느 작은 마을에 퇴계 이황 선생이 제자인 이상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황 선생의 철학을 매우 존경하며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 실험이 독특하게 펼쳐지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이는 마을 회관에서 열린 큰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여 잔치를 즐겼고 이상한이는 이 잔치를 통해 자신의 기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잡았다고 느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이상한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먹고 있는 이 음식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이와기의 조화로운 작품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상한이는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 놓인 김치전을 가리키며 김치전은 즉 음식의 이상적 원리와 즉 다양한 재료들이 만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김치전 속에는 부추와 밀가루, 그 외 여러 재료들이 혼합되어 있지만 이 안에 숨어있는 보편적이고 완벽한 맛의 조화가 바로 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고 이상한이는 이야기 속도로 더욱 빠르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김치전을 먹고 느끼는 만족감은 기의 작용입니다. 다양한 재료들이 상호작용하여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음식을 영양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와 기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티롭게한데 만나 우리에게 삶의 풍족함과 조화를 선사합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손을 들며 웃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상한이는 김치전이 제일 완벽한 이라고 생각하는 괴로구먼. 이상한이는 당황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어르신, 김치전은 단지 예일 뿐입니다. 사실 각각의 음식은 저마다의 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도 자신의 본질적인 이를 찾고 독특한 길을 통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상한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각자 음식 앞에서 진지하게 무언가를 깊게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한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필로소피를 넘어 그날의 잔치를 더더욱 특별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웃으며 자신들의 삶에서 이와 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이는 또 한 번 마을 사람들에게 독특한 철학적 시각을 선사했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회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 마을에서 이와 귀를 맛본 사람으로 불리며 오랫동안 기억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한 마을에는 율곡촌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다. 이곳에는 율곡 이이 선생의 철학과 사상을 깊이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이기희 원론에 의해도 송곳처럼 날카롭게 터득한 정철수라는 학자가 있었다. 그는 매해 봄이 오면 마을 주민들에게 율곡 이이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강좌를 열기로 유명했다. 어느 날 맑은 봄날 아침에 정철수는 마을 회관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번 강좌의 주제를 발표했다. 오늘은 카카오 나무와 마을 공동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갸우뚱하며 왜 카카오 나무가 율곡에 이기희 원론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정철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먼저 카카오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카카오 나무는 무성한 잎사귀와 탐스러운 열매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나무 또한 이와 귀의 조화로 존재합니다. 이는 나무의 성장과 열매 맺음에 대한 본질적인 법칙, 즉 카카오 나무가 가져야 할 이상적인 상태나 가치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귀는 나무가 실제로 자라나는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 예를 들어 뿌리에 공급되는 물과 비료 같은 물질적 요소죠. 마을 사람들은 잠시 숙고하다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의 끄덕임을 보였다. 정철수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이기희 원론의 핵심은 이와 귀가 서로 결합하여 조화를 이뤄야만 건강한 나무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물질적 요소인 귀가 부족하다면 아무리 본질적인 이가 좋다 할지라도 나무는 시들 것입니다. 반대로 귀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이 올바른 형태가 없다면 나무는 그저 무성하기만 할 뿐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마을의 공동체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을의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이라면 각자가 하는 일, 즉 구체적인 행동과 노력은 귀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며 율곡 이이의 말을 따라 공동체의 도덕성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이상이 있다 해도 그것은 그냥 이상일 뿐입니다. 갑자기 마을 어귀에서 카카오 열매를 듬뿍 씹고 돌아온 한 농부가 말을 덧붙였다. 그렇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도 카카오의 수확량이 풍부해진 것은 이론과 현실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운 철학을 실천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했지요. 그날 이후 마을 주민들은 율곡 이기희 원론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더욱 협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과 율곡촌은 모든 주민이 함께 번영을 누리는 이상적인 마을로 점점 더 발전해갔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에 잠겼다. 나 자신도 이와 귀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겠다 고 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훈을 하나씩 마음속에 새겼다. 이처럼 율곡 이이의 철학은 사람들이 마음속 씨앗이 되어 점점 큰 숲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에 살던 작은 시골 학교의 수학 교사 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에게 수학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학생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죠.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던 중 이마누엘 칸트의 선험적 종합판단이론에서 해답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먼저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색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수업 첫날 교실에 들어가서 칠판에 다음과 같은 수수께끼를 적었습니다. 늘어나는 새들의 숫자. 경험 없이도 답을 아는 법. 학생들은 모두 머리를 극적이며 이게 무슨 말일까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입가에 미소를 띠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학의 마법을 보여줄 겁니다. 칸트라는 철학자가 수학적인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죠. 우리는 7 플러스 5는 10이라는 명제를 배웠지만 실제로 새 7마리와 5마리가 날아오는 걸 본 적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참이라는 걸 압니다. 이걸 선험적 종합판단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도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수학의 힘이자 인류가 가진 위대한 선물이죠. 김 선생님은 수업을 계속 이어가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학적 문제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수학이 단순히 숫자 이상의 것임을 보여주며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해 보였던 문제들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해답을 찾게 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 선생님은 마무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선험적 종합 판단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이는 우리가 수학을 통해 경험하지 않은 것들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배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세계는 수학적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며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학생들은 수학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흥미로워하게 됐고, 김 선생님의 수업은 미스터리 탐험을 떠나는 것처럼 매번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대와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마을의 학생들은 수학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고, 그 눈은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까지도 꿰뚫어 보게 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험적 종합 판단이 어떻게 우리 삶의 여러 면에서 작용하는지를 유쾌하게 보여주면서 지식을 향한 우리의 끊임없는 탐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